일단 예고를 드린 대로요. 오늘의 주제는 증시 로테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시 로테이션에 대해서 일단 뭐 기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발단,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서는 좀 많이들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주식 굉장히 셌잖아요.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강한데, 네, 배지호님 안녕하세요. 이구루님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까지 강할까?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차별화가 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현재 글로벌 증시가 처해 있는 국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증시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증시 로테이션, 로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돌고 도는,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감사님 안녕하세요. 그렇다는 말을 이제 증시에서는 일종의 증시의 색깔이 바뀐다. 즉, 다른 색깔로 바뀐다. 그런 거를 이제 증시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기존의 주도주가 있을 거잖아요. 잘 나가는 주식들. 그런 기존의 주도주가 갑자기 뜬금없이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게 되고 반면에 그동안에 정말로 버려지고 아무도 안 봤던 패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주식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주 전형적인 증시 로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일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 있었던 수익률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많은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실 10월 달에 좀 증시가 11월 초에 있을 미국 선거를 앞두고서 좀 위기를 한번 피해 가보자 하는 성향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좀 잘 버텼던 주식 시장도 있었고 굉장히 좀 아팠던 주식 시장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게 정확히 11월에 들어가지고서는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 가지고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근데 11월에 들어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약한 고리로 일컬어지는 되죠.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낙선을 하게 되면 러시아 쪽이 좀 많이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으면서 러시아 증시가 10월에 약했었습니다. 근데 11월 들어가지고서는 거의 20%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반대로 잘 버텼던 10월 수익률이 플러스였던 지역들이 있는데요. 중국 상해라든지 홍콩 항생,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맞고 있는 지역들이죠. 베트남이나 대만. 이런 지수들은 사실 11월 들어와서는 다른 증시에 비해 가지고서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놀라운 주식이 유럽의 스톡스 은행 인덱스인데요. 여기가 보시면은 최근 금리 인상과 맞닿아 가지고서는 30% 이상의 지금 11월 달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저희가 어, 어떤 분류를 해가지고서 좀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로테이션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기억하는 로테이션의 대상은 아무래도 성장주하고 가치주인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요거 이제 그 IVW라고 해서 S&P 500의 그 그로스 성장주 ETF고요. 그 다음에 IVE라는 거는 똑같은 이제 iShares S&P 500에서 밸류 가치주 ETF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몸으로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잖아요. 가치주가 워낙에나 장기간 좀 성장주에 비해서 못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나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못하고 있느냐 보시면은요. 금융위기가 온 이후부터는 여기 지금 네 이창희님 안녕하세요. 파란색이 성장주, 빨간색이 가치주이거든요. 수익률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3배 이상의 지금 수익률 격차가 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었냐. 그러니까는 원래 태초부터 이런 거였냐. 라고 하시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겠죠. 그게 언제냐면 이 시기입니다. 이제 뭐 그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2000년대 아주 초반, 이때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다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아시다시피 유가가 100불을 넘어가고 중국에서 소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한국에서 뭐 동양제철화학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좋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보시면은 빨간색인 가치주가 굉장히 많이 성장주를 아웃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한번 증시의 방향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상이 좀 가치주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게 거의 10여 년 가고, 또 반대로 이게 한번 크게 뒤집혀 가지고서 성장주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또한 한번 좀 크게 이 정도까지 가야 돼 싶을 정도로 좀 멀리까지 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연초 이후로 봤었을 때에도 벌써 가치주는 마이너스 7%인데 성장주는 플러스 25%거든요. 근데 이거를 최근 한 달로 보시면 가치주가 이제 성장주를 이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한 달이 아니라 최근 한 5일 이렇게 짧게 보시면 요때부터인 것 같아요. 11월 6일 있는 요때부터 해서는 가치주가 더 많이 성장주를 좀 아웃퍼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성장주가 언제 좋고 가치주가 언제 좋은지 좀 요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기초적일 수도 있겠지만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성장주라는 거는 성장하는 주식이 너무 많으면 그 가치가 인정을 못 받겠죠. 어떤 얘기냐 하면 주식 시장은 희소성이 굉장히 많이 발휘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성장이 매우 희귀한 시기가 도래했었을 때에는 일부 그 상황에서도 성장을 읽어낼 수 있는 성장주들이 매우 각광을 받는 거죠. 이건 어떤 거냐면 성장이 희귀하다 그 말인즉슨 성장률이 낮다는 거죠. 낮은 성장률. 네, 김봉두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할 일이 낮은 거겠죠. 쓰리스타킴님,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도 낮고 그러면은 그 낮은 물가 상승률이 금리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도 낮은 것이죠. 이거는 이제 미국채 10년물 지난 이제 한 10년 이상의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끊임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는 2002년부터 한 2007년, 8년까지 강력한 커머더티 사이클에서는 상당히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온 이후 정도 그 시기부터 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오히려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성장이 없어서 낮은 성장률인 상황에서 물가가 도무지 상승을 하지 않으니 통화 정책을 금리를 계속 더욱 낮춰서 물가를 한번 띄워보겠다라고 했던 노력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성장률 매우 좋은 그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뭐 사실 반대로 가치주가 좋은 시기라고 하면은 아수와 정반대일 텐데요. 바로 성장률이 높은 시기이고 그 말인즉슨 자본이 희귀한 시기입니다. 성장률이 높으니까는 너도 나도 자본을 끌어가가지고서 투자를 해가지고서 성장을 이뤄내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본의 가치가 높은 거죠. 자본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금리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 말인즉슨 그런 시기는 금리가 높은 시기는 가치주가 좋은 시기인 거죠.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특징을 보면은요. 성장주 자체는 그 뭐 어떤 거냐 했었을 때는 PER이 높고 PBR도 높고 대신에 효율도 높고 성장률도 높은 그래서 기업군으로 보면 뭐 IT 소프트웨어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반대로 좀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고 성장률은 낮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값싼 매력이 있는 가치주로는 뭐 금융이나 소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 저희가 로테이션을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는 가치주와 성장주 하나의 그 이제 분류고요. 또 하나의 분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경기 민감주 대 경기 방어주입니다. 단어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민감주라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용기 있게 매수해야 되는 주식, 즉 업황의 높낮이가 굉장히 커서요. 좋지 않을 때는 적자를 엄청나게 내버리고요. 좋을 때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거의 갈 키로 돈을
쓸어 담을 정도로 대단한 기업이 되겠죠. 반대로 방어주는 비가 오기 전에 저희가 우산을 챙기는 그런 주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업황의 높낮이가 낮은 기업입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져도 아우 이거 관련해서는 소비를 줄이기 힘들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하면은요. 일단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 그리고 화학, 금속, 광산, 목재, 비철금속 같은 소재가 있을 거고요. 건설 및 자재, 기계, 상사, 항공, 운송 같은 산업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밑에 3개 나오는데요. 임의 소비재, 자유 소비재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를 늘리는, 그러니까는 자동차 같은 거, 이거 이제 경기 나쁠 때 비싼 거 살 수가 없잖아요. 의류, 사실 경기가 나빠지면은 바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거겠죠. 뭐 뒤에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저, 가구, 가전제품, 호텔, 레스토랑 유통. 그리고 금융도 의외로 민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업종이고 또 최근에 나오는 증권사들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민감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IT에서는 하드웨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감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류표 자체는 그 S&P 긱스 분류, 이제 섹터 분류가 있거든요. 그 11개 분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바탕으로 했고요. 좀 거기에서 특징적인 거는 IT를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나눠서 하드웨어는 IT 중에서 민감주에 속할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방어주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는 그 이외의 것들이죠. 필수 소비재들, 음식료, 먹는 걸 그렇게 줄일 수는 없죠. 여기에는 담배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가정용품들, 뭐 비누 아니면은 샴푸 이런 것도 줄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죠. 그리고 또 헬스케어도 경기 방어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한 이제 전력회사들 전기 안 쓸 수 없는 것이고 부동산도 사실 가치 자체가 크게 변하기는 뭐 이번 코로나 때는 크게 변했지만은 땅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는 뭐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자 이제 가장 저희가 논쟁이 있는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과연 그렇다면은 제가 분류를 2가지로 했었죠. 성장주와 가치주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 방어주와 민감주의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 딱 그 2개인 겁니다. 지금 이제 성장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가치주로 넘어가는 거냐. 또 한 가지는 경기 방어주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민감주로 넘어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쟁 자체는 앞서는 이제 좀 로테이션을 이해하시기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좀 기초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논쟁이 나타나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는 성장주와 방어주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여기는 거죠.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당연히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PER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물론 언제나 안 높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떤 특정 임계점이 혹시 다다를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 그런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좀 전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 사실 PER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한국을 한번 볼게요. 이 순위는 우리나라의 그 시가총액 탑10 순위거든요. 코스피에. 보시면은 한국 시장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누구는 저평가돼 있다 아니다 이런 논쟁들을 하시는데 탑10 종목만 보면은 한국은 굉장히 좀 나스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주식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성장주들이 대체로 분포를 많이 해 있습니다. 사실 10배 언저리에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요거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사실 거의 뭐 나스닥에 비견될 만큼 하여튼 높은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요건 좀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둔 거를 찾아봤거든요. 사실 이 자료 자체가 2019년까지인 것이고 2020년에는 훨씬 더 벌어졌을 거예요. 이게 뭘 나타내냐 하면 요 초록색 있죠. 밸류 대 마켓. 증시 평균 PER 밸류에이션인데
가치주 밸류에이션의 비교를 한 건데요.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가치주가 시장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쁜 평가를 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게 2019년 자료인데 우리가 정말 큰 버블이었다고 생각했던 이제 2000년 내외로 해서 있었던 닷컴 버블 있죠? 그때보다도 더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로우 볼이라고 적혀 있죠. 파란색. 밸류 대 로우 볼. 볼은 변동성입니다. 발러탈리티인데 이거는 더 심합니다. 제가 앞서 민감주 대 이제 방어주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어주가 가치주가 이 그 방어주 대비해 가지고 닷컴 버블 때 비해서도 현저하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떨어져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증시 시장 혹은 밸류가 속해 있지 않은 그로스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비싼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민감주보다는 그 방어주가 굉장히 많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는 이제 문제 제기는 이런 거예요. 혹시 지금 보니까는 경기가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팩트셋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팩트셋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매주 이제 미국 이익 추정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서 세부적인 자료를 내놓거든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이제 한창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92%의 기업들이 실제 실적을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84%의 S&P 500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은 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8%는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가 재밌는데요. 만약 이 84%가 최종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팩트셋이 2008년부터 자료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로 긍정적인 순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여기 있네요. 지난 5년 동안에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은 평균적으로 비율은 73%라고 합니다. 앞서 84%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 가지고서 지금 3분기 미국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상치보다도. 근데 그 예상치가 얼마나 더 예상치보다 지금 얼마나 좋게 나오냐고 보시면은 예상치보다 19.4% 정도나 더 좋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지난 5년 평균이 5.6%였다고 하네요. 이 19.4라는 건 얼마나 높은 거냐 하면은요. 지난 분기 때 서프라이즈 낸 그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23.1%의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하거든요. 지난 분기를 제외하면은 이 역시도 팩트셋이 집계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즉 두 번째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게 논쟁이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너무 좋은 지금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해버린 거니까는요. 예상치보다. 뭐 흔히들 지금 증시가 굉장히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의 비율로 계속해서 순이익이 잘 나오기 시작을 하면 과연 증시가 진짜 비싼 걸까?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팩트셋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제가 이제 몇 번씩 자료에 좀 사용을 해서 아마 저희 그 86번가 영상 보시면 좀 익숙하실 텐데요. S&P 500에 이제 포워드
이제 PER에 대해 가지고서 적어 놓은 건데, 지금 현재가 21배에서 22배 사이입니다. 그죠? 21배에서 22배 사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초록색 실선은 뭐냐 하면 5년 평균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실선은 10년 평균입니다. 10년 평균이 대략 한 15에서 16배, 5년 평균이 한 17에서 1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21배에서 22배 사이란 말이죠. 아, 굉장히 이익 대비해 가지고서 비싸구나. 아니, 좋지 않네. 근데 여기에서 앞서 보셨던 20%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반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숫자 자체는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를 가지고서 만든 걸 거잖아요. 근데 지난 분기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보다, 그러니까 3분기죠. 3분기, 이번 분기에 20% 가까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전 분기에도 애널리스트 분들 추정치보다 20% 이상이 잘 나왔죠. 그러면은 이 PER에서 만약에 이익이, 이익이 20%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한 18배 정도로 PER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비싸지 않고 그냥 과거 한 5년 정도 평균보다 정말 조금 더 위에 있는 수준, 그런 수준 정도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좀 실적을 눈에 이제 사람들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진짜 세상이 다시 코로나 딛고서 회복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좀 생길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얼마나 지금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지가 나온 거거든요. 이익 추정치가 얼마나 변해왔는지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이 2021년에 대한 수치인데요.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자마자 엄청나게 내리셨죠. 한 195 정도 되었던, 이게 S&P 500 기준으로 이제 EPS 195를 본 거거든요. 195 정도를 봤었는데 이익을 160한 상까지 낮춥니다. 근데 보시면은 올라갈 때는 빠르게 안 올라가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20%씩 막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저점에서 한 4% 정도밖에는 리비전이 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즉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기, 놀라운 기업 이익으로 봤을 때 경기가 본격 살아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제기는 결국 이러다가는 경기도 살아나고 이러는 거 보니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 나타낸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떨어졌죠.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0.31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뭐 이걸 제외하면 저점이 올해 들어와서 거의 한 0.5%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1%를 지금 노크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차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이제 위로 뻗어 있던 저항선들을 한번 모았다가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는 얘기들이 금리가 뭐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흔히들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매력이 떨어져? 이게 왜 그럴까? 그거는 아마 재무 관리를 배우셨다면 아실 텐데 돈에는 현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가치가 있다는 거는 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인해주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더 쉽게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내가 1,000원 받는 것과 1년 뒤에 1,000원 받는 것은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 가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내가 지금 미리 1,000원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1%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이 있어요. 하나의 기업은 기업 A는 첫해 이익이 100원이고요. 근데 성장률은 없어요. 향후 10년간. 현재 자산 가치는 1,500원. 자산은 좀 많아요. 반대로 기업 B는 첫해 이익은 똑같은데 성장률은 10%로 좋아요. 반대로 자산 가치는 좀 적습니다. 1,000원으로. 이 숫자들을 향후 10년치를 단순히 합산해보면 아마 기업 A의 가치는 이익 1,000원씩, 100원씩을 10년 합쳐서 1,000원, 그리고 자산가치 1,500원 합쳐서 2,500원이 되겠죠. B의 경우에는 10%씩의 성장,
요 숫자들이 더하면 2594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현재 상황 금리가 10%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에 대해서 전부 다 할인을 해주겠죠. 성장이 있는 기업도 이익에 대해서 할인을 다 해주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기업 가치에서 오히려 역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익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반대로 금리가 1%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숫자를 보시면은 역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금리가 낮은, 이만큼 물가가 낮은, 이만큼 성장이 안 나오는 세상에서 기업비는 매년 10%씩 성장을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치가 자연스레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높아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요. 저희가 금융권에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의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 제기했던 세 가지를 결국에는 요 한 문장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고 현상인 거잖아요. 그 전에 뭐가 발단이 되었을까라고 한다면은 이거 같거든요.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 한켠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잘 작동시킨다면, 돈을 엄청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니까 인플레가 올 수 있겠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또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외 활동을 못하고 여러 가지들이 눌려 있는데, 만약에 백신이 정말로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특히나 지금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여행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갑자기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기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로테이션이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성장주, 그 다음에 저변동성 주식에 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 로테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물론 여기 탭에서도 보이시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뭐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